모두의 따뜻한 모따TV. 모따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따TV 모따책방 아따입니다. 두 번째 시간 영양제 처방을 말하다 3장, 4장, 5장에 대한 이야기이고 3장은 일반 검진으로 알 수 있는 당신에게 부족한 영양소입니다. 부족한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또 어떤 영양소가 부족해서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를 알아야 하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직장이나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수치를 참고하고 간 기능, 콜레스테롤, 적혈구 검사치를 보면 대략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철분 부족을 알 수 있는 적혈구 수치가 있죠. 몸속에 철분 대부분이 적혈구 안에 존재해서 빈혈 검사를 이용되는 헤모글로빈 수치를 지표로 삼습니다. 많이 낮은 사람은 중증 철분 결핍증이라고 하지만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체내에서 철분이 부족할 수 있는데, 이는 체내 저장처를 나타내는 페리틴 수치를 보면 나타난다고 하네요. 이 수치가 20 이하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이라도 많은 빈혈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페리틴 검사는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항목에 없어서 따로 의료시설에서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단백질 부족을 알 수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증가하면 동맥경화를 진행시켜서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좋지 않지만, 콜레스테롤은 단백질과 결합해 운반되니까 저 콜레스테롤은 단백질 부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이나 성호르몬, 부신, 호르몬, 담즙산 등을 만들기 때문에 부족할 때 우울증이나 알레르기, 성욕 저하, 더부룩함 같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콜레스테롤 상태가 되면 세포막이 약해져서 적혈구가 파괴가 되는 용혈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콜레스테롤의 이상적인 수치는 총 콜레스테롤이 200mg에서 DL, 또 LDL 콜레스테롤이 110에서 130, HDL 콜레스테롤 70입니다. 겉으로는 알 수 없지만 병이나 미병을 알 수 있는 영양요법 클리닉 혈액 검사가 있는데요. 이 분자 영양학의 영양요법에서는 혈액 검사 하나만으로 5, 60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일반 건강검진에서 20가지 항목만 검사하니 한 30여 개 이상의 항목을 더 검사해서 정밀한 영양 상태를 알 수 있는데, 그런 증상에 맞게 검사 항목이 또 추가됩니다. 이 혈액 데이터를 보면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는데, 단백질 부족 여부, 비타민 B군 부족 여부, 철, 마그네슘, 아연 같은 미네랄 부족 여부, 지질 관련 부족 여부, 간장 기능 체크, 위장 상태 체크, 염증 여부, 용혈 유무, 빈혈 유무, 혈당치 조절 장애 유무,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중 어느 쪽이 우위에 있는지, 또 산화 스트레스, 항산화력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총 단백 알부민 수치를 보면 단백질 부족도 알 수 있습니다. 단백질 부족은 효소 반응이 저하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몸에서 대사, 소화를 비슷한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담당을 하는 이 효소는 바로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이 부족할 때 생체 내 화학 반응을 할 수 없어서 몸이 여기저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AG 비율이라는 검사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알부민과 글로불린의 비율로 보통 이 비율이 질병을 진단하고 중증도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부민이 간장에서 만들어져서 간 이상이 생기면 혈액 중에 알부민이 감소해서 이 AG 비율이 낮아집니다.
또 감염, 상처 등으로 체내 염증이 생기면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돼서 글로불린 수치가 높아지니 에이즈 비율은 낮아집니다. 면역력이 상실되는 무글로불린 혈증은 글로불린이 줄어들고 에이즈 비율이 높은 수치를 나타냅니다. 분자 영양학에서 이상적인 에이즈 비율은 바로 1.8인데요. 이 비율이 1.8보다 낮을 때 염증이 있거나 글로불린이 상승했을 때 저영양 상태로 알부민이 낮을 때 혹은 양쪽 모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효소 활성도를 보면 간장 질환도 알 수 있습니다. 효소 활성에서 단백질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이 재료가 효소의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기 때문이죠. 효소 활성이 낮다면 단백질이 바로 부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처나 골절이 잘 안 낫는 사람들은 아연 부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ALP나 LD 같은 효소 수치가 낮은 경우도 단백질 부족에 해당하고 이때 보조 효소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또 이 ALP는 아연, 마그네슘을 보조 효소로 삼는 효소라 아연, 마그네슘 양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데 ALP는 뼈에 많은 효소로 성장기에 상승하기 때문에 미네랄 부족이 가려져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아이의 경우는 뼈를 열심히 만들어 성장하니 ALP는 1000 정도가 되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200, 300 정도밖에 안 된다면 무언가 부족하다는 뜻이라 예를 들어 아연 부족 시 상처나 골절이 잘 안 낫게 되는 점도 염두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당뇨병과 인슐린, 우리는 호르몬 기능을 통해 혈당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바로 그 중에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혈당치를 낮추는 기능을 하는 중요 호르몬입니다. 혈당 측정은 공복 시에 이루어지고요. 건강한 사람은 900에서 100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885에서 80 이하로 떨어지면 저혈당이고 식후에는 140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췌장으로부터 분비되는 인슐린이 감소했거나 인슐린 기능이 안 좋은 사람, 또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식후 혈당이 200을 넘을 수도 있는데 이 200이 넘을 경우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빈혈, 철분 결핍을 알 수 있는 헤모글로빈도 있습니다. 빈혈, 철분 결핍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헤모글로빈, 혈청철, 페리틴 수치를 보고 이 검사치가 다음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하네요. 정상 경우는 헤모글로빈이 남성이 14.5, 여성이 13, 혈청철은 100, 또 페리틴은 20이라고 하네요. 체내 환경을 컨트롤하는 항상성인 호메오스타시스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구리와 아연의 밸런스가 1대 0.9에서 1이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구리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아드레날린으로 변환할 때 기능을 수행합니다. 구리가 너무 많아지면 뇌 안에 노르아드레날린이 증가해서 불안감과 공격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구리 과잉 상태의 원인은 다양한데 염증, 정제, 복용, 불임 치료, 임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아연은 구리 흡수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서 아연이 부족하면 식생활에서 구리 과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ALP도 아연 부족 상태에서 효소 활성이 일어날 수 없어서 이 수치에서 아연 부족의 유무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나트륨, 칼륨, 염소, 칼슘, 인과 같은 미네랄은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서 엄격하게 컨트롤되기 때문에 기준치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지만 만약에 크게 벗어났다면 이것은 바로 중증 질환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호메오스타시스란 몸 안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인데 더우면 땀 흘리고 체온을 상승을 내리기 위해 체온을 유지하려는 기능이 바로 이 기능이라고 하네요. 이 호메오스타시스의 기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혈액순환, 호흡기, 소화, 체온 조절 등 몸의 기능을 컨트롤하는 자율신경, 성장 호르몬과 성호르몬 등
호르몬 분비를 관장하는 내분비, 세균과 병원균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면역, 이 세 가지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소화력을 알 수 있는 펩시노겐도 있습니다. 필요한 영양소를 몸에 흡수시키기 위해 이 소화 효소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혈액 검사에서 펩시노겐법을 이용하면 위점막, 위산 분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펩시노겐은 위점막에서 생성되는 소화 효소인 펩신의 전구체로 위산과 만나면 펩신이 되어서 단백질을 소화시킵니다. 체내 염증이 영양제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염증은 영양제의 효과를 심각하게 떨어뜨리거나 때로는 효과를 없애버리기도 하는데 염증 유무를 확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발열이나 열이 나고 상처를 떠올리는데 이 밖에도 지방간, 부비 강염, 인후염, 또 치아에 생기는 염증, 장염 등 다양한 염증이 있습니다. 이 염증을 알아낼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게 지방간의 경우는 AST 수치가 ALT 수치보다 높은 경우고요. 요소 질소가 GTP 수치보다 높을 때 페리틴이 상승 등이 있습니다. 또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는데요. 혈액 검사에서 염증이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와도 그 결과만으로는 안심해선 안 된다고 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염증이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신경의 교란을 알 수 있는 백혈구가 있는데요. 자율신경 밸런스는 이 백혈구 수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백혈구는 크게 나눴을 때 호중구, 호상구, 호영기구, 림프구, 단구 5가지 종류가 있고 이 호중구, 호상구, 호영기구를 3가지 과립구라고 합니다. 밸런스 지표가 되는 게 호중구와 림프구의 비율인데 호중구가 55%가 이상적이라고 하고 이것보다 높을 때는 교감신경이 우위가 있어서 과도한 긴장 상태를 나타냅니다. 림프구는 30%가 이상적인데 이는 부교감신경을 나타냅니다. 몸이 아픈 근본 원인은 바로 이 산화 스트레스인데요.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떤 영양제를 섭취해도 몸이 아프고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산화 스트레스 유무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이 산화 스트레스가 세포막 손상 정도를 보고 판단하는데 간접 빌리루빈 수치를 보고 확인한다고 합니다. 빌리루빈은 담즙에 함유된 황색 색소로 담즙 색소의 주성분입니다. 적혈구가 파괴될 때 생성돼서 혈액을 통해 간으로 운반되고 그곳에서 처리된 담즙 속으로 배출되는데 간접 빌리루빈은 간장에서 처리되기 전 빌리루빈, 처리된 후에 빌리루빈은 직접 빌리루빈이라고 해서 이 둘을 합쳐서 총 빌리루빈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항산화력을 알 수 있는 요산 수치도 있는데요. 산화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한 항산화력의 유무도 역시 중요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항산화력의 정도를 확인하려면 이 요산 수치를 보면 되는데 요산은 통풍의 원인 물질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비타민 C보다 훨씬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고 인간의 혈액 속에 존재하는 가장 고농도의 항산화 물질이기도 합니다. 이상적인 범위는 요산 수치가 40에서 5.0mg DL이라고 하네요. 3.0 이하는 너무 낮아서 항산화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산은 단백질 일종의 퓨린 유도체로 생성되는 노폐물로 이 퓨린 유도체를 많이 함유하는 식품에 의해 요산치가 상승하는데 실제로는 체내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영향이 크고 알코올 섭취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 요산 수치 상승에 깊게 관여하는 게 바로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 이 항산화 물질인 요산 수치가 요산의 수요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요산 수치가 높다는 거는 지금 스트레스를 대항하려고 하는 상태라고 하네요. 낮다는 거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요산을 다 소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장은 식사 치료의 첫 걸음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안 먹느냐에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인 과다 섭취는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장기간 계속 섭취할 때 두통, 집중력 저하, 피로감, 가벼운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기도 하고 또 몸에 무리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게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피를 대여섯 잔 마시거나 영양제 드링크를 자주 많이 먹으면 부신이 많이 지쳐 있기 때문에 갑자기 끊으려고 할때 이게 힘들다고 하네요. 또 컨디션도 나빠질 수 있어서 서서히 양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장내 환경을 컨트롤하려면 빵을 안 먹는 게 좋은데요. 글루텐이 문제라고 합니다. 이 밀가루에 함유돼서 단백질의 우동 면발의 탱탱함이나 푹신푹신하고 쫄깃쫄깃한 그 식감이 바로 이 글루텐인데요. 글루텐이 함유된 밀은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날 우려가 있고 또 예전의 밀과 다른 작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 조작으로 글루텐의 구조도 예전과 다르게 크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선 글루텐 함유량이 크게 증가하고 글루텐에 함유된 글리아딘이라는 단백질도 늘어나서 화분증,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증상의 원인이 되는 문제도 생깁니다. 또 소장의 벽의 결합을 조직을 파괴하는 작용도 해서 아미노산 수치까지 분해되지 않는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침입하고 면역 체계는 이 이물질로 간주해서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 증상이 바로 알레르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장에 염증이 생기면 필요한 영양소를 소화할 수 없어서 컨디션 개선을 위해 영양제도 소화 흡수가 되지 않고 또 빵 없이는 지내기 힘들거나 빵집 앞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이 이유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소화가 되지 않은 채로 흡수되면 뇌에 모르힌의 마약과 같은 효과를 끼친다고 합니다. 글루텐이 중독이 된다는 것이죠. 이 밀로 만든 제품은 아밀로펙틴 A라고 하는 당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혈당치를 급상승시키고 대량의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예를 들어 전리품 빵 2장과 백설탕 2큰술을 비교했을 때 이 빵을 먹을 때가 혈당치가 더 상승한다고 하네요. 마셔도 건강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우유라고 합니다. 카제인은 우유나 모유 등에 함유된 단백질인데 요즘 내 단백질인 카제인이나 요구르트 등에 볼 수 있는 침전되지 않아 투명한 유청 단백질로 나눠집니다. 카제인과 유청 단백질 함유하는 비율은 모유가 4대 6, 우유가 8대 2로 이 우유에 카제인이 압도적으로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우유에 함유된 카제인은 분해가 잘 안 되고 소화가 안 돼서 장에 들어갈 때 장 점막에 상처가 나게 해서 염증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이 염증이 반복되면 장에 점막에 구멍이 생기고요. 리키커트 증후군을 유발합니다. 이는 장관을 보호하고 있는 장벽이 파괴돼서 원래 유입되면 안 되는 이런 이물질들이 체내에 침입하니까 염증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상태로 만든다는 것이죠. 이 분해된 카제인의 일부 구조는 모르히네와 유사하게 뇌에서 마약으로 인식되니 이 또한 중독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카제인이 유발하는 장의 염증과 중독성은 바로 이 글루텐에도 있어서 글루텐 프리와 카제인 프리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우유에 함유된 카제인은 칼슘과 결합해 칼슘 흡수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체내 칼슘을 운반하는 역할도 담당해서 겉으로 보면 칼슘 흡수에 왜 용이하고 도움을 주는데 문제가 될까 하기 쉽지만 이 칼슘 흡수가 잘 된다는 게 바로 문제라고 합니다. 칼슘은 마그네슘하고 서로 협력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데요. 우유에 함유된 마그네슘은 양이 적고 칼슘이 과도하게 많아지니까 밸런스가 떨어지고 칼슘과 마그네슘의 이 비율이 1대1이 좋은데 우유가 100g당 칼슘이 110mg, 마그네슘이 10mg으로 11대1이 돼버리니까
우유에 들어있는 대량의 칼슘은 체내 칼슘과 마그네슘의 밸런스를 무너뜨립니다. 따라서 그 증상이 이제 마그네슘이 부족한 피해를 일으키게 되는데, 카제인이 함유된 대표적인 식품들은 우유, 또 카페인 등의 음료, 탈집 우유, 우유로 만든 요구르트, 치즈, 가루 치즈를 뿌린 그라탕이나 리조또도 포함됩니다. 아이스크림, 크림슈트, 생크림, 커스터드 크림, 연유, 케이크, 와플, 비스켓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버터는 지질이 있기 때문에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정제 버터는 완벽한 카제인 프리 식품입니다. 장내 환경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요구르트 우유도 우유로 만든 요구르트는 카제인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또 동양인은 유제품이 함유된 유당내 불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유당불내증은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인 락타제를 체내에 만들어낼 수 없어서 유당을 분해할 수 없는 체질을 말하는데, 배가 살살 아프거나 설사, 복부행만감, 불쾌한 증상과 장내 세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장내 환경을 흐트러뜨립니다. 사실 우유로 발효한 제품들은 괜찮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특수 처리를 하지 않는 한 그대로 남아 있으니 유제품 전반적으로 피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가공식품을 계속 먹으면 장내 환경은 파괴됩니다. 따라서 절대로 피해야 하는데, 가공식품의 문제가 이 보존료와 같은 첨가물입니다. 옛날에는 염장하고 발효를 하는 기술로 보존했지만, 그래서 발효식품이 균이 식품을 분해해 장도 좋게 만드는 효과까지 있었죠. 하지만 공업화된 현대사회에서는 다 이러한 걸 수고를 거치지 않고 합성 첨가물에 의존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보존료는 바꿔 말하면 살균제인데요. 이 가공식품은 부패가 되지 않습니다. 부패가 안 되니까 미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라는 말이죠. 면역력의 70%는 장에서 생성되는데, 이런 장내 세균, 유익균이 합성 첨가물을 싫어하고 이 합성 첨가물로 장내 환경은 유익균이 다 파괴돼 버리니까 이 설탕, 소금, 화학조미료를 많이 사용한 가공식품은 미각을 둔하게 만들고, 미각에 문제가 생기면 본연의 자연스러운 맛을 느낄 수 없게 되고 점점 더 강한 자극의 첨가물 맛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알코올과 니코틴도 의존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강한 가공식품도 의존이 되게 됩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식재료는 먹지 않아야 합니다. 알레르기는 몸을 지키는 면역 반응에 에러가 발생하는 걸 말하는데요. 면역은 바이러스, 세균 같은 이물질이 들어올 때 체내 항체가 만들어져 외부적을 무찌르는 시스템입니다. 면역 체계가 음식이나 화분처럼 원래 몸에 해를 끼치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도 유해한 물질로 과잉 반응해서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알레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는 이물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히스타민 같은 이물질을 공격하는 물질이 방출되게 명령하죠. 이때 과거의 질병을 앓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부신이 약해지니까 체내에서 두려워하는 상태가 되며 히스타민과 같은 물질이 과잉으로 방출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물질을 처리하는 염증 반응인데, 이 바로 염증 반응이 알레르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신이 약해지면 히스타민이 다량 방출되고, 다량 방출된 히스타민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다시 부신이 코스티졸스를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 부신은 과로로 인해 더욱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부신이 만들어내는 코르티솔이 저하되어 히스타민 분비량은 컨트롤할 수 없고 과잉 방출돼서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할 수가 없게 되고, 부신이 쉬게 하려면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자제하는 게 좋겠죠. 특정 식품을 먹은 다음 날, 이틀 후 두통, 우울증, 또 위가 묵직한 느낌, 나른함,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연형 알레르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 실시하는 회사에 따라 결과가 다 달라서 수치만 보고 무조건 신뢰하는 거는 금물이라고 하네요. 또 알레르기가 있는 식품을 알아내는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식품을 2주간 끊어보는 거라고 합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해당 식품을 계속 먹으면 증상에 대한 감수성이 둔해지고 해당 식품을 2주 만에 다시 먹으면 증상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몸에 안 좋은 대표 기름은 트랜스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이 기름은 비만을 연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 지질은 세포막을 형성하고 피부나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뇌나 신경 기능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또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역할을 하고 부족하면 혈관이 약해져서 지용 비타민의 흡수가 어려워지는 장애도 발생합니다. 기름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서 좋은 기름도 있고 나쁜 기름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섭취할 기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쁜 기름은 차단해야 합니다. 기름은요, 주성분이 지방산의 구조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 크게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산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산화가 잘 되지 않는 특징이 있고 육류, 버터, 유제품, 팜유 등에 함유된 지방산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상온에서 액체인 상태가 많고 공기나 열에 의해서 쉽게 파괴가 산화가 되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불포화 지방산의 구조상 차이에 따라 다가 불포화 지방산 또 일가 불포화 지방산 두 종류로 나누고 오메가3 지방산은 바로 이 다가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해서 등푸른 생선, 들기름, 아마씨기름, 치아시드 등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억제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월경전 증후군을 완화하며 관동맥 질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오메가6계 지방산은 다가불포화 지방산으로 리놀란, 리놀렌산 등이 여기에 속해서 옥수수 기름, 면실류, 또 참기름이 해당하고 현대인들에게는 너무 과다하게 섭취해서 알레르기나 생활습관병이 악화시키는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오메가9계 지방산은 일가 불포화 지방산으로 산화가 어려운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열해서 조리하는 게 이상적이고 올리브유, 카놀라유, 유채씨 기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트랜스 지방산은 사실 불포화 지방산과 동족이지만 이 불포화 지방산은 탄소와 연결되는 수소의 방향에 따라 트랜스형과 시스형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천연 상태로는 대부분의 경우 시스형으로 존재합니다. 트랜스 지방산의 문제는 세포 기관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지기 위한 열쇠는 세포막인데 세포막이 산소와 영양소를 주고받고 정보 전달하는 신호를 보내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세포막 구성 성분이 바로 기름인데 좋은 기름으로 구성이 되면 세포막이 튼튼하지만 이 트랜스 지방산은 안 좋은 위험한 기름이라고 볼 수 있어서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해서 마가린, 쇼트닝에 주로 함유되어 있고 이것으로 만든 게 케이크나 와플, 비스켓, 튀김류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죠. 따라서 원재료명에 마가린, 쇼트닝, 유지 스프레드, 가공, 유지 등 없긴 하지만 꼼꼼하게 체크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비타민 B1을 소모시키는 스포츠 드링크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이 스포츠 드링크에는 당질이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는 과잉 영양소를 소모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포도당으로 돼서 대사를 하는데 에너지로 바꾸는데 비타민 B1이 엄청나게 많이 소모가 된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체내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이온 음료, 당질이 너무 많이 들어있지 않은 이온 음료를 섭취하지 않게끔 주의하는 게 먼저 필요하고 마시게 되면 비타민 B1이 소모되지 않게끔
것도 함께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C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인데요. 활성산소가 많은 상황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소모되기 때문에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흡연자나 비타민 C를 점적 주사를 한다고 해도 혈중 비타민 C 농도는 상승되지 않는데요. 흡연으로 인해서 니코틴과 대량의 유해 물질이 이를 체내에서 공격하니 대량 활성산소가 발생하고 비타민 C가 대량으로 소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5장 영양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항산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활성산소의 제1발생원이고 활성산소에 매우 취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항산화 대책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코엔자임 Q10이라는 물질은 항산화력에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체내에 생성되지만 40대 이후에는 그 양이 점점 감소하고 체내 콜레스테롤과 함께 만들어져서 그 경로를 저해하는 약에 복용하는 경우에도 이 영향을 받습니다. 필수 영양소라고 할 만큼 중요한 영양소가 코엔자임 Q10인데요. 이 체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산화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비타민 C나 폴리페놀 등 복수의 항산화 영양제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비타민 C는 비타민 E와 한 팀이 돼서 활성산소를 해롭지 않게 만들죠. 이 산화된 비타민 E를 환원하는 기능도 비타민 C가 담당하고 비타민 E가 환원되면 다시 건강하게 기능을 수행합니다. 비타민 C는 하루하루 생활하는 과정에서 점점 상실되는 영양소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바이러스랑 싸우고 또 급격하게 상실되고 흡연을 하면 쓰이고 상실되고 알코올 섭취도 쓰이고 상실되고 스트레스, 격한 운동도 대량으로 상실되니까 부지런하고 꼼꼼하게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질적으로 피로감을 느낀다면 부신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신 피로는 주로 스트레스, 영양실조, 체내 염증이 원인이 돼서 우울증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데요. 심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만성 염증이 뇌에 자극을 전달하고 코르티솔 과다 분비로 부신이 피로해지고 부신이 지쳐서 코르티솔 분비할 수 없게 되면 몸 상태는 나빠집니다. 이 부신의 피로 검사를 하는 방법은 타액 검사가 있는데 타액을 채취해서 코르티솔 분비량과 분비 패턴을 보고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부신에 피로증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한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힘들고 괴롭거나 하루 종일 피로가 가시지 않고 식후에는 졸리고 짠 음식이 먹고 싶어지고 한 끼라도 걸으면 몸이 힘들고 커피나 진한 차와 같은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수가 당기거나 에너지 부족, 성욕 저하,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되고 상처나 병이 잘 낫지 않고 현기증이나 우울증이 있거나 무엇을 해도 즐겁지가 않고 숨이 차거나 또 기억이 장애가 되거나 이럴 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부신에서부터 오는 경우가 많고 이런 부신 피로, 현기증과 피로감은 심하지 않은데 자꾸만 깔아앉고 우울증처럼 낫지 않거나 아침에 일어나지는데 너무 힘들고 이런 온몸에서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사실은 부신이 힘든 거고 또 그 원인은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신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비타민 C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영양제, 영양요법을 만든 분자 영양학의 시조는 라이너스 폴링 박사이고요. 1970년도 초에 이 비타민 C가 항암작용이 있다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2004년 한 리오단 박사가 비타민 C의 그 창시자로 요법을 계승했는데 암 환자에게 실험을 했더니 부신에서 150배 넘는 비타민 C가 존재한다라는 걸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C를
많이 고농도로 주입을 했더니 암은 축소되지 않았지만 이 나았던 이유가 그 부신이 작용을 했고 그 부신이 호르몬으로 작용하기 위해 원료가 되는 것이 비타민 C라고 하네요. 복부에 나타난 증상에 주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양제 효과를 보려면 영양제를 방해하는 다양한 요인을 제거해야 하고 제일 먼저 위장 환경을 컨트롤해야 합니다. 위장은 소화 흡수가 어렵고 하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들어가질 않죠.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데요. 이 위산은 미네랄을 이온화해서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데 이것도 정상적인 위산이 분비될 때 가능합니다. 또 장내 환경이 흐트러지면 더 위험합니다. 장 속에 100조개가 넘는 세균이 살고 온몸의 건강에 깊게 관여하고 장내 세균층들이 있는데 이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습니다. 따라서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밸런스가 바뀔 수 있어서 유해균이 우위가 될 수 있고 유익균이 우위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장내 환경은 현저하게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가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신 피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호소하는 증상이 바로 피로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복부에 관련된 증상인데요. 복부에서 팽만감을 느끼거나 변의 형태가 불안정하거나 변의 냄새가 강하거나 아랫배에 통증이 있는 것. 그래서 이런 장내 환경의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때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이 상당히 증상을 호전시킨다고 합니다. 특히나 장내 환경의 악화, 장간의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영양소가 흡수가 불량해지니 그렇게 되면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으니 장 건강도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장 칸디다증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 환경이 좋지 않으면 유해균이나 칸디다균은 또 지나치게 많이 증식하게 되는데 칸디다균은 이 진균, 곰팡이 무리를 가리키고 감염증이 생기면 칸디다증이라고 합니다. 칸디다는 상재균으로 사람의 피부와 점막 위에 존재하는데 이것만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칸디다 과잉으로 증식해서 콜로니를 형성해 컨트롤 불능 상태가 된 경우가 바로 문제가 생겼다고 할 수 있고요. 원인은 항생 물질, 스테로이드 장기간 사용, 면역 저하, 유해 금속 축적, 중금속 축적 상태 등으로 칸디다 균이 대량으로 증식해서 간염 증상을 일으킵니다. 칸디다 증상은 간염을 일으키는 몸의 부위에 따라 다르고 입이나 목에 생기는 칸디다는 구강 칸디다증, 질에 생기면 질 칸디다증, 장에 생기면 장 칸디다증이라 부르고 특히 장에 있는 칸디다증은 식생활 스트레스 등에 쉽게 생기고 두통, 집중력 저하, 우울증, 만성 피로 같은 전신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자주 문제가 됩니다. 또 칸디다는 균사라는 실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장 점막을 뚫어서 파괴하는 리키커트 증후군을 유발합니다. 이는 항생물질이나 정제 복용으로 인한 유익균을 감소시키거나 칸디다 감염, 스트레스, 식사, 영양 등으로 인해 장관을 지키고 있는 장벽을 파괴해 되면 안 되는 이물질을 체내에 침투시켜서 염증, 알레르기 반응, 간에 과다한 부담을 일으키죠. 이 때문에 장 칸디다증은 리키거트 증후군을 유발하는 유력한 원인이 됩니다. 이 칸디다 치료에는 치료용 항생물질이나 그레이프 후르츠, 시드 엑기스, 오레가노, 카프릴산 같은 허브류를 돌아가면서 사용하고 뿐만 아니라 이 증식 원인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내 환경을 무조건 컨트롤해야 합니다.
위와 장을 컨트롤하는 방법은 식사 내용을 개선하고 유산균과 소화 흡수를 돕는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이고요. 유산균은 장까지 도달하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해도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로 장에 도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장 점막은 면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자신의 물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은 그 자리에서 배제해 버리기 때문인데요. 유산균을 사용하는 게 유산균이 장내 플로라 밸런스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좋은 유산균을 사용하면 다른 영양소의 흡수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장내에서 비타민 B, 비타민 K, 세로토닌을 합성하기 때문에 온몸의 상태가 원활하게 개선됩니다. 또 장내에 합성되는 유기산 중에 단세 지방산이 있고 중세 지방산과 장세 지방산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데 단세 지방산은 장내 플로라에 의해 생성됩니다. 재료는 일부 식이섬유, 올리고당을 비롯한 난소 화성 성분은 있는데 소화 흡수로 분해될 수 없는 거를 장내 세균이 가지고 있는 분해 효소가 분해할 수 있어서 단세 지방산을 생성한다고 하네요. 장내 환경을 컨트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와 장을 컨트롤하는 방법은 식사 내용을 개선하고 유산균과 소화 흡수를 돕는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좋은 유산균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장내 밸런스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영양소가 흡수가 될 수 있게끔 장에서 비타민 B, 비타민 K, 세로토닌이 합성되니 온몸의 상태가 원활하게 개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장을 또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영양원으로 이 단세 지방산을 볼 수 있는데요. 대장의 정상적인 유지 영양원으로 약산성으로 대장 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악옥균의 유해균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유해균의 증식을 막고 장내 환경을 조절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또 칼슘, 마그네슘, 철분 등 미네랄 흡수를 돕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프로틴을 삼가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소화를 위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특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한 게 단백질 소화입니다. 이 만성피로가 있어서 피로가 풀리지 않는 사람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되고 당연히 효소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영양 상태를 나타내는 이 단백질 대사 저하라고 나타냈는데 단백질 덩어리 프로틴을 섭취하는 건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프로틴을 소화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입니다. 프로틴은 운동선수가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또 몸 상태가 최상이 아닌 보통 사람이 체내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수단은 아미노산 영양제와 소화효소입니다. 소화효소는 약 알칼리성에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하네요. 참치, 가다랑어는 주 2회로 재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 수도관을 통해서 중금속들이 많이 들어오고 수은과 비소가 많이 존재했고 이 수돗물에 납이 함유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니켈, 카드뮴, 전지 제조를 해왔기 때문에 일본은 카드뮴 소비량도 세계 최고라고 하네요. 그래서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 유해 금속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몸속에 잠재적으로 유입됩니다. 비소는 해산물이나 화산 근처의 지하수, 납은 수돗물, 카드뮴은 전지의 불법 투기 등으로 지질에 스며들어서 쌀에서도 검출이 됩니다. 유해 금속도 영양제의 효능을 방해하는데요. 적극적으로 멀리하는 게 좋고 몸속에 축적된 건 배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클리닉에 찾아왔을 때 중금속이 축적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금속 중독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수은은 오염된 환경에 넘치도록 많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하시키고 미네랄의 기능을 빼앗는 등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예전에 2013년도 10월에 구마모토시에서는 수은 오염으로 이 미나마타 조약이 채택됐죠. 그래서 대기 중에 방출된 수은이 비가 돼서 바다에 뿌려지고 미생물과 물고기의 먹이가 돼서 생물이 농축돼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먹는 대형어에 수은이 다량으로 함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은 농도가 높은 것은 고래, 상어류를 제외하면 참치나 가다랑어 등의 대형에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임산부에게도 주의를 요구했고 작은 생선이라도 매일 먹는 습관은 사람한테 많이 축적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속으로 치료한 치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수은의 원천은 생선 또 백신이 있고요. 치과 치료에 아말감도 있습니다. 대부분 백신은 수은을 함유한 티메로사리 보존제로 사용하고 이 수은은 살균 효과가 있고 그래서 유아가 평균 접종하는 백신에 함유된 티메로살의 총량이 많지 않지만 주사를 맞는 대상의 아이라는 점이 문제가 돼서 이 수은이 신경으로 옮겨가 성장 과정에 아이가 신경으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수십 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 치과 치료에 쓰이는 아말감은 은, 아연, 구리, 수은의 합금으로 수은이 전체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구강 내에서 쉽게 기화 증발되고 온몸으로 운반되고 신장, 간, 뇌에 축적되고 차나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씹을 때도 수은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아말감 하루 평균 1에서 10 마이크로그램의 수은이 증상 방출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스웨덴의 자루 플레버 박사는 5년간 구강 내의 수은 아말감이 비율이 27%로 밝혀졌고 이것은 유출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견해는 나라와 국가와 또 차이가 많이 있지만 혼란이 있고 아직까지 그렇죠. 미국은 수은은 무해한 무기수은이고 허용 범위 내에 있으면서 안전하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기수은은 지용성이고 세포막을 통과해 체내 여러 곳으로 이행에 해를 끼치고 무기수은은 이행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하지만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기수은은 구강과 장관 안으로 가면 유기수은으로 변한다고 하네요. 중금속을 디톡스 해야 합니다. 수은이 일으키는 가장 흔한 거는 피로인데요. 이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본래 산소가 결합하는 부분과 수은이 결합하는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철 자리에 수은이 대신 붙어 있게 되면은 산소를 운반하는 힘이 25% 저하되고 수은과 결합하면 50% 저하되니 혈액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나와도 산소 부족으로 헤모글로빈 수치는 높아집니다. 수은은 강력한 활성 산소를 발생시키고 세포에 유입되면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켜서 에너지원인 ATP 생성을 멈추고 미토콘드리아는 활성산소에 대단히 약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수은은 갑상선 호르몬의 수용체와 결합해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을 유발합니다. 이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셀레늄 필수 미량 미네랄이죠. 과도 강력하게 결합하고 수은은 빈혈, 산소결핍,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갑상선 기능 저하 등 피로에 관한 다양한 영향을 줍니다. 또 수은은 셀레늄과 유황 등을 시작으로 금, 은, 아연, 카드뮴, 납, 나트륨, 칼륨 등 많은 금속과 합금을 만드는 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은 자체가 가진 독성뿐만 아니라 이 정상적인 미네랄 기능을 방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모발 미네랄 검사를 하면
케라틴이라는 주성분에 단백질에 쉽게 들러붙는 성질이 있어서 이 안에서 체내 금속 수치를 추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금속을 디톡스한다. 수은이 일으키는 가장 흔한 증상은 피로입니다.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본래 산소가 결합하는 부분에 수은이 결합해 버려서 이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인데요. 수은은 갑상선 호르몬의 수용체와도 결합해서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셀레늄, 필수 미량 미네랄인데요. 이 셀레늄과도 강력하게 결합합니다. 다시 말해 수은은 산소 결핍, 빈혈,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갑상선 기능 저하 등 피로에 관한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유발합니다. 수은은 몸의 필수 미네랄의 수송과 이용 능력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독성이 많이 들어있는지를 알아보는 검사로 모발 미네랄 검사를 하는데요. 이 모발 미네랄 검사에서 150개 가량의 두피에 가까운 부분을 잘라서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필수 미네랄과 수은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모두 측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은이 나오는 거는 모발에서 배출이 됐다라는 건데, 만약에 배출이 안 될 때는 모발에서 수은이 나오지 않는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수은 배출 장애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은의 독성에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축적량보다 배출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이고요. 수은을 배출하기 위해서 대체의학에서는 킬레이션 치료라고 해서 널리 이루어지고 있고, 안전상 전문가가 실시하는데 이 책에서는 혼자서도 실시할 수 있게끔 자연적인 디톡스 요법을 소개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C와 비타민 E, 코엔자임 Q10, 폴리페놀 등 항산화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몸속에 숨은 염증이 있나 없나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일반 혈액 검사로는 염증 부위를 알기가 어려운 데가 바로 장인데요. 항염증 효과가 있는 글루타민이나 케르세틴의 도움을 빌어서 염증을 억제하는 것인데, 이렇게만 해도 해독 체질로 변화됩니다. 또 메틸수은을 세포로부터 배출시킬 때에는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 PC 오일이라든지 아마씨유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지용성 메틸수는 간의 담즙과 함께 장으로 방출돼 함께 대변으로 배설이 되는데요. 간 기능 이상이나 변비는 디톡스의 최대 장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과 간은 문맥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간장으로 흘러들어가는 혈류는 문맥혈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리키거트 장관벽 침류가 있을 때는 간장이 장으로부터 오는 이물질 처리에 쫓겨서 해독을 소홀히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우선 1순위로 장을 먼저 복구시켜야 하고, 이 리키거트를 개선해야 합니다. 물론 간에 부담을 주는 알코올이나 약물은 가능한 한 삼가해야 합니다. 디톡스는 설탕요법, 단식과 같은 방법도 있지만 모두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은 권하지 않고요. 특히 피로가 많이 쌓인 사람은 먼저 염증을 먼저 다스린 다음에 이 배출 경로를 정비해서 몸에 필요한 미네랄을 보충하고 어느 정도 원기를 회복한 다음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숨어있는 간염, 염증을 철저하게 찾아내서 치료해야 합니다. 대처가 중요한데요. 감염증은 세균, 바이러스, 원충 등의 병원체가 체내 침입해서 증가하면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인데, 그 중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병원체가 소멸하면서 끝나는 것, 불연성 감염도 있지만 감염된 병원체의 특유 증상이 나타나며 치료를 해도 악화되는 경우에 따라 사망까지 이르는 감염증도 있습니다. 또 건강할 땐 문제가 안 되는 균도 질병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칸디다균에 의한 감염증이 바로 이렇다고 합니다. 특히 리키거트 증후군을 유발하는
장 칸디다증은 영양제 흡수율을 현저하게 방해하고 본래의 영양제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하네요. 따라서 칸디다가 생성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물질은 장관에서 직접 피 속으로 흘러들어가 이 간에 부담을 주는데 그 양이 간 처리 능력을 뛰어넘을 때부터 전신에 칸디다 증상이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간장이 해독할 수 없었던 종류의 신경독이나 대사산물이 우울증이나 권태감 같은 전신 증상을 일으킨 것인데요. 장 칸디다증은 이렇게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많은 사람이 이 병에 대해 잘 모릅니다. 질 칸디다증의 애초 원인이 장에 있는 것이나 두통의 원인이 칸디다라는 것을 잘 알려져 있지만 이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전신 칸디다증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칸디다가 전신 질환이라는 인식이 없고 따라서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증상 억제하는 약만 처방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질 칸디다증은 항진균 크림, 구강 칸디다증은 양치약, 두통은 두통약, 우울증은 정신과를 소개하는 처방밖에 못한다고 하네요. 이 칸디다가 나타날 때는 장에 일단 칸디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몸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숨어있는 염증이 중대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지만 염증은 또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생명에 불가피한 것도 있는데요. 몸에 손상이 생기는 염증은 몸을 지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염증이 계속 생기는 게 문제죠. 우울증, 치주염,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실제로 모두 염증과 연관이 있는 건 맞습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상처, 간염증, 또 스트레스, 비만, 운동, 흡연 등 다양한데 중요한 가장 큰 원인은 식사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섭취해도 식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염증을 완전하게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장내 염증이 일어나면 영양소를 흡수할 수 없게 되니까 식사는 더더욱 중요하고 감염이나 염증은 컨디션 난조나 질병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영양제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큰 원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스트레스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게 이 스트레스 대처법이죠. 원인은 물리적인 요인으로 날씨도 좌우하고 기온이나 기후 조건, 소음이라든지 이취, 대기, 오염 등 환경오염에 관한 것 등이 있고요. 화학적인 요인은 약품이나 첨가물 등, 또 생물적인 요인은 과로나 영양 부족, 수면 부족, 병원균에 대한 방어 등, 또 정신적인 요인은 인간관계나 성격, 사회적인 환경 변화 등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안 받고는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부신피질로부터 대량의 아드레날린이 방출돼서 심박이나 혈압이 올라가고 동공도 확대됩니다. 그때 반응은 도주 아니면 투쟁 반응이라 불리는 적절한 스트레스 반응이 나오고 이는 자연계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 단계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경계 반응기, 저항기, 피폐기 이렇게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경계 반응기에서는 처음에 스트레스가 딱 들어왔을 때 자극을 받아 교감신경이 일단 긴장 상태가 되죠. 그래서 저항기에는 스트레스를 견디며 전투 태세로 들어가 저항하며 전신 기능이 최고로 활동합니다. 그 다음엔 피폐기로 스트레스에서 자극이 강한 또 혹은 장기간의 자극으로 인해 견딜 수 없게 돼 저항력이 약해지고 생체 기능이 쇠퇴해서 여러 가지 문제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저항 스트레스가 사라지면서 위출혈도 멈추고 콜레스테롤 분비도 저하되는데 문제는 이 피폐기까지 진행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기까지만 나타나면 괜찮지만
피폐기까지로 넘어가게 되면 과도한 스트레스와 계속되는 스트레스로 결국 부신으로부터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코르티솔의 분비가 안 되고, 부신 피로는 또 스트레스 반응의 피폐기에 있는 부신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긍정적으로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좋은 스트레스도 있다고 하네요. 뭔가 달성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고 자신을 격려해서 의지를 북돋아 주기도 합니다. 취미나 운동처럼 자기만의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법도 챙겨야 하고, 수면은 무엇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이고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호흡으로 자율신경을 컨트롤합니다. 부신 수질은 뇌하수체의 호르몬 컨트롤을 받지 않고 자율신경에 의해 컨트롤됩니다. 신경은 중추신경, 뇌척수와 말초신경으로 나뉘고, 말초신경은 채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말초신경 중에 채성신경은 사고와 운동을 관장하는 신경이고, 자율신경은 호흡과 맥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신경입니다. 이 사고와 운동을 관장하는 채성신경은 전적으로 우리가 자각해서 그 기능을 파악할 수 있고 의지에 지배되는데, 자율신경, 호흡과 맥박을 유지하는 이 자율신경은 의지와 관계없이 반사적이고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신경입니다. 이 신경은 보통 변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 신경들 사이에 짧은 길이 가끔씩 생길 때가 있는데, 깜짝 놀라서 심장이 멈출 것 같을 때,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닭살이 돋아나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위가 아프다는 등 지나치게 체제신경 자극이 자율신경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체제신경과 자율신경의 연락로가 점점 두꺼워져서 점점 약한 자극에도 자율신경이 깜짝 놀라거나 흥분을 하게 됩니다. 결국 만성 자율신경 실조증이 돼버리는 거라는데요. 이런 상황이 극복하려면 이 자율신경을 둔감화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둔감화를 기르는 가장 좋은 게 명상입니다. 한마디로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의식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면서 잡념에 흔들리지 않는 훈련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뇌 생리학 연구를 통해서도 그 효과가 명상이 입증됐는데요. 마인드풀니스 명상법이 의료계에서 도입돼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는 뇌의 집중력이나 비즈니스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구글이나 인텔 등 유럽이나 미국의 유명 기업 등이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트레이닝 수단으로 도입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게 주의 집중하는 간단한 호흡법이 있는데, 이 호흡법은요,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훈련 3분 호흡법입니다. 앉은 채로 눈을 감고 힘을 빼고 근육을 곧게 펴준 다음에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리듬에 맡기고 어떤 느낌이 오는지,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서 천천히 호흡을 반복합니다. 이 상태를 3분간 지속시켜 주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영양요법을 선택한 것이 아내가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서 대학병원 소화기내과로 근무하다가 갑자기 아내가 휘청거리고 서 있기가 힘들다고 해서 안 좋아지고, 그래서 내과나 흉부외과를 가서 진찰을 했는데 원인은 알 수 없고 난감하게 됐고, 그때 만나게 된 것이 영양요법이라고 합니다. 이 영양요법을 공부한 뒤 아내에게 영양제를 시도를 했더니 증상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몸 상태가 좋아졌다고 하네요. 이를 계기로 영양요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다음에 공부한 지 17년이 됐다고 합니다. 이 치료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영양제를 사용하는 것이고, 영양을 효율적으로 보충하는 영양제는 도구가 되고, 비타민 C 1g은 레몬에 50개를 먹어야 섭취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이 영양소를 대량으로 섭취할 때 특별한 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압도적으로 적은 부작용으로 약의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증상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로 전환시키고, 그러면서 영양제의 효과가 없는 주요 이유는 5가지라고 하네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의 양을 섭취하지 않아서 효과가 없는 거고,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고, 영양제의 소화 흡수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영양제를 방해하는 요인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식사를 소홀히 할 때는 그 영양제의 효과가 없는 이유라고 합니다. 일단 영양제를 어떻게 내가 섭취를 하고 있는지 개선점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영양제를 섭취하면 좋을지 모르는 사람은 일단 미토콘드리아 활동을 하게 하는 영양소 중에 부족해지기 쉬운 마그네슘이나 아연, 비타민 B군을 먼저 섭취를 해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 항목에서도 비타민 B군 부족이나 마그네슘, 아연 부족 등은 이렇게 스스로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살펴보고, 이것만으로 영양제 선택 결과는 달라질 뿐만 아니라 같은 영양제라도 잘 선택하는 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유산균을 선택할 때는 균수의 절대량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유산균이 잘 자랄 수 있는 장내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비타민 C나 DHA, EPA는 포장이 확실한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간이 포장은 영양제 자체가 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영양제 전반에도 해당합니다. 또 DHA, EPA 등 생선을 원료로 하는 오메가3 같은 애들은 수은 검사를 한 것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포장에 원료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검사필 제품을 받은 것인지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맘대로 요법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영양소가 부족하면 에너지 대사가 저하되고 피로를 느끼는데요. 피로 에너지 부족은 약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영양소고, 이때 어떤 영양제를 선택할지,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채소 영양제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양 체크리스트를 한 장 정도 분량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영양소를 체크하고 아연을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손톱에 하얀 반점이 있다, 음식 맛을 못 느낀다, 피부가 건조하다, 성욕이 떨어졌다, 쉽게 초조해진다, 최근 키가 컸다, 이럴 때 체크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합니다. 또 마그네슘이 부족한지를 체크할 수 있는 사항으로 8가지가 있는데, 알코올을 자주 마신다, 격한 운동을 자주 한다, 스트레스 경계선에 있다, 어깨가 결린다, 쉽게 피로를 느낀다, 천식 증세가 있다, 변비가 잦다, 혈압이 높다 입니다. 또 철분 부족을 체크할 사항으로 9가지가 있는데, 여성이고 생리량이 많고 어지럼증, 현기증이 나고 손톱 모양이 평평하고 얼굴이 창백하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얼굴이 창백하고 냉증이 있거나 얼굴이 창백하고 음식을 삼키거나 힘들거나 얼굴이 창백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얼굴이 창백할 때입니다. 활성산소를 체크해야 될 사항이 8가지가 있는데, 격한 운동을 한다, 흰머리 김이 주름이 늘었다, 채소 과일을 별로 먹지 않는다, 수면 부족, 스트레스가 많다, 감기에 잘 걸린다, 흡연을 한다, 건강검진에서 유산치가 낮게 나왔다 입니다. 또 나의 건강 상태와 부족한 영양소의 체크 중에 장내 환경 체크 사항으로 11가지가 있는데요. 장내 환경에 따라서 알코올을 자주 마신다,
과자나 청량음료를 자주 마신다. 또 밀가루 제품을 많이 먹는다. 속이 더부룩하다. 매일 변을 보지 않거나 매일 설사가 있다. 식후 졸리다. 자고 난 후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기분이 불안정하다. 담배나 향수 냄새에 민감하다. 질 칸디다에 잘 걸린다. 무좀이 있다입니다. 부신 피로 체크사항으로 알람 시계가 울려도 못 일어난다. 잠을 깬 후에도 한동안 멍하다. 짠 음식을 안 먹고는 못 견딘다. 전에는 즐거운 일인데 피곤해서 힘이 딸린다. 일상적인 일에 피곤함을 많이 느낀다. 스트레스 컨트롤이 안 된다. 상처나 질병이 나올 때까지 예전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현기증이 난다. 식사를 거르면 권태감 등 악화된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는다. 카페인이 없으면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입니다. 중금속 체크 상황으로요. 심한 피로감을 느낀다. 이유 없이 계속 안절부절하다. 우울기가 있다. 사지가 저리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 따뜻한 날씨에도 추위를 느낀다. 이유 없이 갑자기 복통이 생기거나 화가 치민다. 기억 장애가 심하다. 식후에 심하게 속이 더부룩하다. 입안에 중금속 충족물이 있다. 생선을 자주 먹는다가 해당합니다. 한번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몰랐던 영양에 대해 다시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양소는 정말 오케스트라와 같은 그런 균형과 조화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 안에 있는 각각의 세포가 조직이 되고 그 조직이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우리 몸이 되듯이 하나하나 세포가 튼튼하게 하는 작용을 위해 식사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 식사를 위해서 우리가 영양을 꼭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알고 먹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였습니다.